퇴직 후 큰 소리쳤던 사람들, 그들의 진짜 현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퇴직 후엔 마음 편히 놀아야지. 이 한마디에 담긴 기대와 희망은 퇴직 전에는 꽤 달콤하게 들리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불안과 공허함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놀겠다고 큰 소리쳤던 퇴직자들이 처한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을 진지하게 되짚어보고 퇴직 후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은 많지만 쓸 곳이 없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편히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 몇 주간은 마냥 좋았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유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대체 뭘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자신을 보며 슬슬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다들 각자 바쁜데 혼자만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밀려왔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길고 공허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퇴직 후에 단순히 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람을 느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1년이 지나서야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 경제적 자유?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놀겠다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퇴직 후 몇 개월 만에 경제적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 있었고 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저축액을 보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 연금도 매달 받긴 하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앞서요. 퇴직 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씨는 결국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초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걸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박 씨의 경우는 다행히 건강이 허락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적 계획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의 붕괴, 외로움의 덫. 세 번째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친구들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른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면 돈 문제나 생활 패턴에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친구들과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 생활 수준이 달라져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퇴직 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달라진 걸 체감하게 돼요. 이 씨는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시달리며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끊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다양한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진짜 준비.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퇴직 후의 삶이 결코 단순히 놀며
즐기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경제적 준비와 인간관계의 재정비 또한 필수적입니다. 먼저 퇴직 후에 할 활동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거나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한데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퇴직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의 재설계 준비가 없으면 큰 후회를 남긴다. 퇴직 후 삶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큽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온 만큼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단순히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커다란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삶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계획 없는 시간은 독이 된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왔기에 막상 퇴직 후 맞이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즐거울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주어진 시간은 오히려 퇴직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아무런 목표나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허한 시간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미생활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또는 재취업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느끼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 1. 62세에 퇴직한 박 씨는 처음에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퇴직 후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하루하루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이를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2. 경제적 계획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연금만으로 모든 경제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금이 중요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경우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연금만을 믿고 퇴직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운용, 임대 수입,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퇴직 후에 자유로운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2. 60세에 퇴직한 김 씨는 자신이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을 시작하니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특히 건강관리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부동산 임대 수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큰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3.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 후에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인간관계를 넓히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 생활을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 65세에 퇴직한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활이 달라져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퇴직 전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나중엔 점점 외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 준비가 없으면 불안만 남는다. 퇴직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 후의 삶은 커다란 공허함,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 후 할 일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단순히 10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생활 혹은 재취업 등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적 준비 역시 필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보람차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반복된 업무 속에서 언젠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지라는 꿈을 꾸곤 했을 거예요. 주말이면 가족과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그런 삶. 그런데 막상 은퇴가 코앞에 닥치면 그 꿈이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월 198만 원. 이 돈이 은퇴 후 당신의 전부라면 중산층의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 내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이 정도? 라는 한숨 섞인 푸념을 들으며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곤 하죠. 오늘은 50대 공무원의 은퇴 이야기를 중심으로 월 198만 원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니까요. 본문 은퇴 후 삶, 월 198만 원의 현실과 가능성. 1. 월 198만 원의 삶, 과연 어떤 모습일까? 월 198만 원이면 솔직히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니 안정적이고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영수 가명 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김영수 씨- 중산층은커녕 기본 생활도 빠듯해요.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은퇴 후 연금으로 월 198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일 줄은 몰랐죠. 김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관리비만 30만 원이 나가고 건강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합쳐서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식비는 두 사람이 절약한다고 해도 60만 원은 기본이고 갑작스레 병원에 가거나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죠. 중산층은커녕 매달 적자예요. 여행? 그건 꿈도 못 꾸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 전엔 연금이 나오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물가가 치솟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면서 그 꿈은 멀어져만 갔죠. 김 씨의 사례는 월 198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생활비와 맞닥뜨리면 빠르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수도권에 살면서 자녀나 손주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돈으로는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죠. 2. 은퇴 준비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은퇴 후 당황하곤 해요. 이번엔 부산에 사는 박미경 가명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2. 박미경 씨 늦게 시작한 준비, 그래도 달라졌어요. 박미경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엔 공무원 연금만 믿고 따로 저축을 안 했죠. 그런데 친구가 은퇴 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늦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월 198만 원의 연금 외에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았죠. 퇴직 전 5년 동안 개인연금에 매달 50만 원을 넣었고 자격증을 따서 은퇴 후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근데 강사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기 시작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연금 198만 원에 이 돈을 더하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지금 지역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박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소득원 하나라도 만드는 게 큰 차이를 만들죠. 3. 은퇴 후 삶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까? 월 198만 원으로 중산층의 삶을 꿈꾸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예요. 마지막으로 대전에 사는 최병철 가명 씨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사례 3. 최병철 씨 돈이 적어도 행복은 커요. 최병철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어요. 연금은 월 198만 원으로 김영수 씨와 비슷했지만 최 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은퇴 전 최 씨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죠.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대전으로 내려가 전셋집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비를 확 줄였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텃밭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챙겨요. 연금 198만 원이면 충분해요. 최 씨는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보내는 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죠. 최 씨의 이야기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중산층의 기준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 이제 구체적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볼게요. 이건 김영수, 박미경, 최병철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에요. 지출 구조 점검하기. 지금 쓰는 돈을 항목별로 나눠보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를 줄이고 집밥을 늘리면 한 달에 2,030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어요. 소득원 다양화. 연금 외에 작은 소득을 만들으세요. 시간제 일자리,
재능을 활용한 강의 혹은 소규모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죠. 단, 투자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주거비 최적화 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더 작고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최병철 씨처럼 지역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건강관리 우선.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의 투자죠. 취미와 관계 투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람과 시간이에요.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최병철 씨처럼 텃밭 가꾸기 같은 저비용 취미도 좋아요. 5. 월 198만 원 그리고 그 너머. 월 198만 원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죠. 김영수 씨처럼 빠듯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박미경 씨처럼 새로운 도전으로 숨통을 틔울 수도 있고, 최병철 씨처럼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은퇴를 단순히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예요. 월 198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산층의 꿈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아직 쓰이지 않았으니까요. 결론, 당신의 은퇴 스토리를 다시 써보세요. 50대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는 단순히 월 198만 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꿈과 현실, 준비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죠. 김영수, 박미경, 최병철 씨의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은퇴가 멀게 느껴지든 당장 코앞이든 오늘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인 걸지도요. 은퇴는 단순히 직업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경우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월 198만 원의 연금 소득이 실제로 중산층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재정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월 198만 원의 연금 소득을 중심으로 은퇴 후 재정적 현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은퇴를 앞둔 50대 공무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문 월 198만 원의 재정적 현실과 대응 전략. 1. 월 198만 원의 재정적 구조 분석. 월 198만 원의 연금은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 중급 이상 직급의 56급 공무원으로 2530년 근속 후 은퇴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후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 주거비 수도권 거주 시 아파트 관리비 2,030만 원, 전세이자 또는 주택 유지비 3,050만 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 시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주요 지출 항목입니다. 생활비 식비 5,070만 원, 통신비 1,015만 원, 교통비 1,020만 원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는 부부 기준 월 100만 원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의료비 50대 후반 60대 초반은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정기검진, 약제비, 예기치 않은 치료비로 월 1,03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가 및 사회적 활동 여행, 외식, 취미활동 등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 항목은 예산 초과 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198만 원의 연금으로 위 항목을 충당하려면 수도권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예산의 8,090%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자녀 결혼, 가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위험이 커집니다. 사례 1 김영수 C- 재정적 압박의 현실. 김영수 58세, 가명씨는 3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후 은퇴하여 월 198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서울 외곽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며 부부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3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출은 관리비 30만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그리고 자녀 관련 지원 30만 원 등입니다. 김 씨는 은퇴 전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과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연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축을 깎아 쓰거나 배우자의 파트타임 근로 소득월 50만 원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은퇴 전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은퇴 준비의 핵심 사전 계획과 소득 다각화.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과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지만 이는 물가 상승률 최근 5년 평균 약 23%와 생활비 증가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미경 C- 늦은 준비의 성공 사례. 박미경 56세, 가명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은퇴 전 5년간 개인연금월 50만 원 납입과 소규모 적립식 펀드월 20만 원에 가입하여 연금 외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직 중 취득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활용해 은퇴 후 지역 교육센터에서 시간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월 8만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의 월 총 소득은 연금 198만 원과 강사 수입을 합쳐 약 28만 300만 원 수준으로 부부의 생활비 월 200만 원을 충당하고도 여유 자금월 8만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은퇴 전 재정 계획과 소득 다각화가 가져온 긍정적 결과입니다. 박 씨는 늦게 시작했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준비 전략. 개인연금 및 투자, 공무원 연금 외에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증식하세요.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연금저축에 연 7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1만 5,1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원 개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사회복지사, 컴퓨터 강사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방안을 고려하세요. 자산 재배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소형 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이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방의 20평대 전셋집으로 이동하면 월 5,070만 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합니다. 3. 삶의 질과 재정의 균형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재정적 여유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적은 자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최병철 C-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 최병철 57세, 가명씨는 조기 은퇴 후 대전으로 이주하여 전셋집월 40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월 198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식비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월 40만 원으로 관리하고 여가 활동은 도서관 이용과 무료 지역 프로그램의 등산 동호회로 대체합니다. 최 씨는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의 핵심이라며 연금 내에서 생활비를 맞추고 매년 12회 국내 여행회당 5,070만 원을 계획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재정적 제약 내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면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지출 최적화,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비용 취미를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스트리밍 서비스 3개를 하나로 줄이면 연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투자 은퇴 후 의료비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0만 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향후 1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은 저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하며 우울증 등 은퇴 후 흔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4.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 은퇴 준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198만 원의 연금을 기반으로 한 준비 로드맵입니다. 재정 상태 점검. 현재 은퇴 5년 전. 월별 수입 지출 분석. 현재 연금 외 자산의 예금, 부동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은퇴 후 예상 지출 물가 상승률 연 23%를 고려해 2020년 후 필요 자금을 추산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200만 원의 생활비는 10년 후 약 24만 2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및 소득원 구축. 은퇴 510년 전. 연금 자산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연금 소득을 보완하세요. 부수입 창출. 시간제 근로, 재능 활용 강의, 컨설팅 등으로 연금 외 소득을 확보하세요. 지출 구조 최적화. 은퇴 직전, 은퇴 후. 고정비 감축, 주거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하세요. 비상자금 마련. 연금의 612개월 치약 1, 2002, 400만 원을 비상자금으로 확보하여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세요. 삶의 질 관리. 은퇴 후 지속, 저비용 여가 활동, 지역사회 프로그램, 무료 교육 등을 활용해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으세요. 건강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의료비를 최소화하세요. 결론. 월 198만 원을 넘어서는 은퇴 설계. 월 198만 원의 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지만 중산층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의 재정적 취약성을, 박미경 씨는 늦은 준비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최병철 씨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재정적 사회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월 198만 원의 제약을 넘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살이. 낭만은 없고 돈만 줄줄 샌다. 은퇴 후 눈물 나는 현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후 시골살이는 마치 꿈 같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소박한 농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시골살이를 로망으로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 시골에 들어와 살다 보면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골의 생활은 절대 만만치 않고 경제적인 부담 역시 상당히 큽니다. 시골살이는 돈이 안 든다는 오해는 막상 생활을 시작하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례. 농업의 꿈, 현실은 비용의 연속.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와 농업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자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농업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예로 작은 농장을 시작하려는 어씨는 귀농 교육도 받고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어 농업을 꿈꿨습니다. 그가 처음 투자한 것은 농기구, 종자, 비료 등등 여러 농자재들이었죠.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단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려 작물이 모두 잠기거나 고온으로 인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 어씨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시 비싼 농자재를 구매해야 했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씨는 결국 시골살이의 낭만은커녕 비용의 연속이라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생활비 증가, 도시보다 더 비싼 현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골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부족한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B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원이 멀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의 병원으로 가야 했고 교통비와 시간이 이중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 가까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드물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야 해서 초기 비용이 훨씬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시골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B씨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자급자족의 함정. 시골살이에 대한 또 하나의 로망은 자급자족입니다. 직접 기른 농산물로 식탁을 채우고 필요 없는 돈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자급자족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C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처음에는 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일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물은 잘 자라지 않거나 병충해에 쉽게 노출되었고 결국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먹이 비용과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갔고 가축이 병에 걸리면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역시 시골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돈과 연결되었죠. 결국 C씨는 자급자족을 꿈꾸던 시골 생활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살이의 현실을 마주하며 시골살이가 주는 여유로움과 낭만은 그저 환상일 뿐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시골살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낭만만을 꿈꾸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골살이의 진정한 모습, 은퇴 후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위한 전략.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과 낭만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전원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골로 이주하고 나면 겪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시골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예산 관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골 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터지거나 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업자를 불러 해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골로의 이주를 고려할 때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현지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이 필수적이다. 시골살이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시골은 도시와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작고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주한 외지인에게는 이러한 현지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와의 유대는 시골 생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전문가가 말한 바에 따르면 시골에 이주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도움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구를 대여하거나 작은 농업 기술을 배우는 것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현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3. 자신만의 정체성과 목표를 설정하라. 시골 생활의 또 하나의 함정은 목표가 없는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시골로 향하지만 막상 시골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낭비성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시골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집중하겠다는 사람은 구체적인 작물 재배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미리 쌓아야 합니다. 반면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원한다면 작은 텃밭 가꾸기나 산책로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에 맞춰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루틴을 정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성취감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시골 생활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재현 시골살이는 계획과 연결의 삶이다. 은퇴 후 시골살이는 분명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저 낭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선택한다면 금전적인 부담과 외로움, 무료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골살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현지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시골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작은 시골 마을을 여행하며 실제로 살아보는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간의 체험을 통해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주 후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골살이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입니다. 낭만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시골의 여유로움과 건강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면 시골살이는 단순히 돈이 줄줄 새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후의 삶이나 은퇴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막상 할 땐 아등바등하느라 벼르지만 정작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평생 동경하던 제주살이로의 이주를 꿈꿉니다. 고요한 바다와 푸른 오름, 맛있는 음식, 한적한 시골 풍경 사진으로 보기엔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주로 내려온 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부딪혀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조금 편하게 마치 여러분과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직 잘 모르고 계셨다면 꼭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제주살이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부른 후폭풍.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시원한 푸른 바다, 돌담길 사이로 펼쳐진 풍경, 게다가 여유로워 보이는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까지.
분명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관광객 입장에선 며칠 정도 여행만 해도 완전히 힐링되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직접 거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 머무를 땐 보이지 않던 현실의 문제들이 가득 떠오르거든요. 사례 1 관광객이 누리는 낭만 vs 거주자의 불편. 제가 아는 김씨 가명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김씨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은퇴가 가까워지니 마지막 인생은 제주에서 살자 하고 결심하셨죠. 여행으로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분들 눈에는 제주의 좋은 면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오름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바람이 솔솔 부는 카페에서 한가롭게 수다 떨고 여기라면 평생 지겨울 리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과감하게 제주 한 달 살기를 시작하시더니 결국은 아예 집을 마련해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현실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편의시설은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물가도 만만치 않고 교통편도 늘 여행객처럼 렌트카만 탈 수는 없잖아요. 일반 주민으로서 버스를 타면 배차 간격이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차를 쓰자니 기름값과 주차 문제가 또 걸리고요. 쇼핑하러 가려고 해도 대형마트가 집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래도 서울에서 때깔나게 스시 먹고 다니는 것보다 건강하고 좋지 라고 자부심을 갖고 버텼는데 날이 갈수록 귀찮음이 쌓이고 그간 편하게 이용하던 도시 생활의 장점들이 그리워지더랍니다. 결국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 김씨 부부는 지금도 제주의 풍광이 좋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기대를 품을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자에게 만만치 않은 제주의 물가와 생활비.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관광객 입장에선 여행 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 비용이 꽤나 커질 수 있거든요. 특히 농작물이나 수산물은 현지에서 직거래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실제로는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례 이 밭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박 씨가 겪는 은퇴 후에 나는 한적한 제주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볼래라는 꿈을 키운 분이셨어요. 사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지만 뭔가 소박하게 살다 보면 괜찮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텃밭 조금 있고 직접 키워 먹고 남으면 장터에 내다 팔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땅을 사려고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제주도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농지 구입부터 규제, 개발 허가 문제 등등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농사 짓고 싶은데 땅 사기도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네 하고 겨우 임대한 밭이라도 마련했지만 이웃 농가분들이나 지역 단체에 가입하고 비료나 농기구 준비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니 더는 소박한 삶으로 그치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바닷가 근처의 집이라도 구하려면 임대료나 매매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저축은 해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박 씨도 많이 당황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아보겠다며 내려온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매년 유동인구가 늘면서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죠. 결론적으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그만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3. 지역사회와의 소통,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 제주는 역사적으로도 특수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 육지와는 사뭇 다른 생활 양식이 존재했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주자들이 그걸 모른 채 너무 쉽게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지 하고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물론 원주민분들이나 선배 이주민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늘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사회생활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례 3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관계더라. 정 씨가 명는 젊어서부터 혼자 사셨고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이 좋아서 은퇴하자마자 제주도로 향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내 성격에 딱이야. 아예 혼자서 해변가 걷고 책 읽고 낚시도 하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자유를 만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막상 아는 이 하나 없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극심하더래요. 가끔 친구가 놀러 와주면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시로 제주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든 취미 동호회든 모임에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낯가림이 심해져서 어렵더랍니다. 이미 현지인들의 커뮤니티는 탄탄했고 그 안에 새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분은 육지분이셔? 하고 다가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가 낯선 사람에게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존재감이 흐려지고 이러려고 여길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번아웃이 오더랍니다. 심지어 바람 많이 불고 비 오는 날은 우울함이 더 커졌대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가을, 겨울철 바람이 세고 비가 많이 오는 편인데 혼자 사는 사람에겐 그런 날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쯤 버티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막연한 환상만 쫓았구나 하고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4. 은퇴 이후 제주살이를 꿈꾼다면 현실적인 팁? 자,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 가면 다 망한다 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제주에서 좋은 삶을 누리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은퇴 후 살 곳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살기 이상의 체류 경험. 짧은 여행이나 한 달 살기만으론 제주의 모든 계절과 기후,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사계절을 겪어보는 1년 살기 정도는 해봐야 여기가 나랑 맞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시선과 거주자의 시선은 정말 다르거든요. 예상 생활비보다 여유 있게 예산 편성. 식비, 교통비, 주거비 할 것 없이 적어도 육지에서 생활할 때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각오하셔야 해요. 단순히 농촌이니까 쌀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이 육지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비싸진 물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어요. 현지인 혹은 선배 이주민과의 소통. 미리 이주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이나 실제 원주민분들과 친해지면서 여러 꿀팁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의 관습, 마을 모임, 정보 교류 등은 책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만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을 통해 듣고 만나봐야 실질적인 생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 구축. 은퇴 후 고립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동호회, 마을회관, 혹은 자원봉사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지만 막상 마음만 열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5. 마무리하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상상할 때 흔히 이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낙원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낙원이란 곳도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 고민, 문화 차이, 자연환경의 불편함 등 온갖 현실적인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김씨, 박씨, 정씨 사례를 통해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저런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구나. 혹은 그래도 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면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주도가 꿈의 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주의 자연과 분위기가 주는 에너지가 좋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도라는 곳이 참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하고 은퇴 후에 언젠가 몇 달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선택이든 현실 체크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퇴 이후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여윳돈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퇴 후 라이프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결국 정보 수집과 경험, 그리고 과감한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제주살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참고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